지난주에만 두 차례에 걸쳐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총기 사고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총기 사건은 매년 한두 건씩은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여럿이 죽는 참사가 이어진 것은 충격적이죠. 민간인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이제 연속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 모방 범죄입니까? 어떤 겁니까? 원래 그 엄격한 의미에서 그 모방 범죄의 그 개념 자체는 말이죠. 네. 범행에 대한 흥미와 관심, 계획이 없다가 일정한 매체에 노출되면 새롭게 그 계획과 의지가 생성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모방 범죄로 원래 정의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일정한 계획이 있고 막연하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던 상태에서 일정한 영화라든가 뉴스에서의 방법이라든가 라고 하는 매체의 내용에 노출돼서 범행을 행한 경우 그것은 활성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바꿔 얘기하면 없었던 의지가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촉매제 또는 매개 역할을 한 것.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모방 범죄라기보다는 활성화의 역할을 한 분명한 영향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그 가족 간의 갈등이든 또는 이성과의 본인이 생각할 때 온당치 않은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복수든 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번 발생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법과 어떤 방향을 받았다라고 한다,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이와 유사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 같은 경우 그 전에 있던 총기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와 같은 점이죠. 네. 물론 이제 가장 특별한 점은 이제 과거의 총기 사고는 동물을 사람으로 오인해서 즉 예를 들면 사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멧돼지나 짐승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봤더니 그 동네의 이웃 사람이라든가 같이 사냥에 왔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연한 등산객이라든가 이와 같이 어떤 오인을 한 총기 사고가 특징이었다 한다면 지금 발생한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일정한 계획과 응징과 복수와 그 이후에까지 조망을 했다. 네. 일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 나는 자살까지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그 조망의 시간이 크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다. 예. 이런 면에서 그 기존에 있었던 총기 사고와는 그 성질과 속성을 달리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많이 방송에 나와서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 어떻게 보면 총기를 소유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것을 반출하는 것이 이렇게 쉬웠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네. 사실은 엄격한 것에 속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총기 자체가 헌법적인 권리 하나로서 총기를 당연히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이와 같은 총기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이 총기를 더 적극적으로 소지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총기가 있음을 알면은 상대방이 총기로 감히 공격을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이 달라요. 어쨌든 그와 같은 일단 맥락이 다름을 전제로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총기 같은 것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사실상 형식상 서류상의 관리에만 국한이 되었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또 이 사람이 처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 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정신 능력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혹시 달라진 것이 있었는지 네. 또는 지금의 사회적 관계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열악한 이런 상태에 있어서 다른 때보다도 어떤 폭력의 발현 정도가 농후한 것인지 네. 이러한 개인에 특화된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를 엄격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소지에 대한 허가가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출고를 할 때 엄격한 위원회의 일정한 상황을 판단을 맡긴다든가 네. 이런 이중 장치의 감독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강석 경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얼굴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말려보려고 하다가 좀 변을 당하시긴 했는데 문제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탄복이나 방검복 이런 부분에 갖춰짐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총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경정에 네. 고인의 명복을 좀 진심으로 이제 빌고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그야말로 이것이 단순한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의 하나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음주 후의 소란 정도가 아닌가라고 혹시 판단한 그와 같은 약간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령 뭐 예를 들면 이게 심각한 정말 총기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파출소의 병력으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인질 협상의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인질 협상팀이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안에 위험 상황이 어떤 정도인가를 판가름을 하고 동시에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또 전술팀도 함께 그야말로 경찰 특공대도 함께 있어서 이 상황을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제압하고 정돈하는 원칙이었는데 지금까지 총기를 사용으로 한 인질 상황 자체가 없었고 또 아까 그 앵커의 그 질문께서 지금까지의 그 범죄는 흉기나 칼 또는 뭐 기타 뭐 도구에 불과했지 총기를 직접 사용해서 경찰에 대한 법 집행을 그야말로 직접 쏘는 이런 것은 없었죠.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매뉴얼도 사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물리력 사용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쇠파이프를 들면 뭐 이쪽에서 일정 경찰봉을 사용한다. 즉 물리력 대응이 어느 정도 상응하는 정도로 경찰에 물리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매뉴얼은 존재했지만 구체적인 총기를 일단 용의자나 인질 상황이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매뉴얼이 없었다. 따라서 파출소나 지구대에도 방탄복이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총기로서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가 뭐 없었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어야 할 이유를 사실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방검복을 착용할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경찰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총 대신 칼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경찰 보호 장비로서 방검복은 있었지만 방탄복은 없었다. 결국은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치안 환경이 이제는 많이 변했다는 거죠. 즉 경찰도 공격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살상무기의 대표인 권총과 여러 가지의 총기류를 활용을 해서 공권력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경찰 장비 장구는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이번에 대한 대책으로 뭐 GPS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뭐 금고 이상의 형을 가진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대책이 엊그저께 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뭐 제안이 됐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정책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약간 졸속 정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야말로 조금 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정말 정책의 효과성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서 정말 총기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대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GPS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GPS를 많이 달고서 뭐 어느 곳에 갔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 성폭행 그 범죄자들이 전자 발찌를 차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GPS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 이제 끊고 가는 판에 GPS에 저 총에 장착된 GPS는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이제 그 GPS를 달고 어느 장소로 가서 범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위험한 지역에 있었을 때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행동 제지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프라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냥 GPS만 뭐 덜렁 달아놓으면 이것이 과연 이제 막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5년에서 허가 갱신 기간을 3년으로 줄인다. 또 이제 그 출고와 입고의 시간을 단축한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3년 안에 갱신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12시에 범죄를 한다. 그럼 이거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처음부터 과연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여기부터 꼼꼼히 좀 더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조금 개인의 신상 정보의 문제가 피해 소지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동네에서 평판이 어떤지, 즉 가정 관계는 어떤지, 또는 그 평상시에 어떤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음주 추태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꼼꼼히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 출고를 할 때에도 이 주변 지인들에게 즉 가족이라든가 또는 직장 상사라든가 등의 통지를 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좀 경고도 주고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는 좀 더 그 입체적인 그 대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맡겨놨다가
빼간 경우란 말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총기가 밀수입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몇 건이 정확히 모르지만 뭐 최근 뭐 작년 같은 경우 출입국 관리소 그 관세청에 불법으로 밀수입되는 그야말로 총기를 적발한 것도 뭐 700건, 800건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예를 들면 뭐 포항 또는 부산 일대 러시아 쪽에서 오는 그 항구의 항만 속에 여러 가지 그 총기들을 이제 그 러시아 과거 조폭들이 숨겨서 와서 실제로 그 몇 년 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총기를 사용을 해서 조폭들이 총기를 사용을 했던 적도 있었고 또 러시아 그 선원들이 그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 총기를 그야말로 암 시장에 팔고 이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평택항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보따리 그 아줌마들이 이 총기를 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그 택배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 총기가 사실은 밀반입되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평상시에 총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개작과 변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암시장이나 비공식적 터널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지금 17만 정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간혹 가다가 보면 지금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군내에 있는 총기들이 이렇게 분실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 총기 청정국이 아닌 그와 같은 이제 치안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제 뭐 국제 간의 교통도 훨씬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운송 수단 또 통신 수단, 뭐 택배 수단이 발달한 그와 같은 탓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한 상태란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범죄하고 달리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특히 그 세종시의 사건 같은 경우는 소위 요즘에 상당히 사회를 놀라게 한 이별 살인의 한 연장선상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산상의 그 문제로 편의점에 투자에 있어서의 돈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서로 간에 이별을 하고 그 이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재산 문제를 포함해서 본인은 무엇인가 불공정하다, 정당치 않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가학행위다. 그랬을 경우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당사자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 역시 그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와 피아의 관계로 설정이 되고 일정한 처벌과 응징 행위를 하고 나서는 내가 뜻한 바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자살도 한다. 그 말도 그야말로 무엇인가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지금 그 형제 간에 사실은 상당 기간 축적되어 있던 갈등 상황이 폭발하게 되면 평상시에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에 있어서의 갈등보다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상시에 그 가정 간에 장기간 축적되어 있는 갈등이 하나의 그 촉발 요인, 즉 3억에 대한 요구에 대한 거절 자체가 본인이 느낄 때는 무엇인가 온당치 않고 뭐 인간적인 모멸감도 아마 느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응징하고 처단하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처단자의 그 자세로 범죄를 한 뭐 이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이를테면 한 5년 전인가요? 그 숭례문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도 75세 그 노인이었는데 토지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수용이 됐죠. 그런데 그 수용금 자체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토지 보상 절차가 공정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복수와 응징으로서 공적인 상징인 숭례문을 이제 방화했단 말이죠. 그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응징과 복수를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사실 그게 온전치 않지만 그래서 끔찍한 살인 사건 이후에 자살하는 타살 후에 자살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이 갖고 있던 올바른 것을 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면 이제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욱하는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이런 사고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보면 50대, 70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오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 할 수 있는 분들일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사회적 경륜이 많아질수록 그 소위 말해서 성격과 사고 방식에 경직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경직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보통인보다 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강한 심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뭐 최근에 충동 조절 장애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합니까? 이것이 단지 과연 그 개인의 성향의 문제냐 아니면 사회 전체의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병폐 현상이냐. 네.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중에서 목전에 즐거운 일이 없어지고 불쾌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네. 결국은 범죄 행위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성향 이외에 사회 전체의 뭐 예를 들면 실업화의 문제라든가 또는 양극화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늘 불쾌한 일들이죠. 또는 뭐 일정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정책적으로 어그러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분노 조절 또는 뭐 충동 조절 장애에 숨겨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사회적인 뭐 안정과 사회 복지가 필요함과 동시에 또 이와 같은 분노 조절 장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감지가 돼서 경찰기관과 사회정신보건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사전에 적절한 심리치료소도 함께 하는 것이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